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무패로 지우고 싶었는데 분석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1번 경기부터 승무패로 지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모든 대회 4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브라이튼과의 컵 대회에서 2대2로 비긴 다음에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승부차기를 승리로 포함을 시키면 4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틸레망스 선수를 비롯해서 주축 자원들 몇몇이 컵 대회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저스 감독이 최근에 3백으로 전환을 한 뒤에 분위기 반전과 더불어서 성적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3백 체제에서 3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레스터가 굉장히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은 4연승을 거뒀긴 했어도 7경기에서 최근에 실점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것은 레스터의 3백 수비가 견고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무릎 부상 여파로 인해서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영입생 공격수 다카 선수가 이 활약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은디디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레스터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왼쪽 풀백 티어니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웨데고르 선수가 이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만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웨데고르 선수 대신에 라카제트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 컵 대회를 포함해서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2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 역시 최근에 5경기 3승 2무, 모든 대회 8경기로 확대를 했을 때는 6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스터 못지않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포인 오바메양 선수가 리그 4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제 몫을 해주면서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까지 살아난 것이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인데, 맨시티 원정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했던 그 스탯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좋은 기억이 있었던 레스터 원정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보다 하루 일찍 컵 대회를 치렀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근소한 우위가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전술적인 부분을 짚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승무패로 지우고 싶은 경기였지만 분석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 모두 최근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아스날이 올 시즌 3백을 쓰는 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했는지를 통해서 레스터전의 양상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테랑 수비수 에반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로저스 감독이 3백 수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3백 수비로 전환을 하자마자 3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수비력이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2골 먹으면 3골을 넣는 식의 운영으로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백 수비가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양팀 모두 제공권, 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제공권이 14위, 아스날은 1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아스날이 세트피스에서 의외로 5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세트피스에서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파울 횟수가 가장 적은 팀입니다. 무게중심이 그렇게 높지 않고 중원에서 탄탄한 블록을 형성을 하는데, 무게중심이 높지 않다 보니까 파울 횟수 자체는 적어도 파울이 한번 나오면 자기 진영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나오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지역에서 파울을 내줄 경우에는 최근에 세트피스 공격이 굉장히 강한 아스날의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가 3백 수비로 전환을 하면서 최근에 측면 수비가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아스날이 측면 공격이 괜찮기 때문에 측면을 후벼 파서 코너킥을 유도를 한다면 아스날이 코너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롱볼 수비와 제공권이 약점인데 레스터가 롱볼을 선호하는 팀이 아니고 쇼패스 위주의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점도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 또한 기회가 있는 것이 아스날은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을 때처럼 오히려 상대팀이 압박을 해올 경우에 후방에서부터 이 차근차근 빌드업으로 풀어나가거나 적절히 롱볼을 때리면서 이 압박을 하는 팀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풀어나가는데 오히려 레스터처럼 전방 압박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중원에서 탄탄하게 블록을 쌓는 팀을 상대로 아스날이 고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아스날이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 2연승의 상승세가 있고 레스터의 홈구장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경우에는 최근에 4년 동안에 무승부가 없이 승패가 갈렸던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레스터의 수비 불안까지 고려를 하면 서로 득점을 하는 구도 속에서 한 골차 정도의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번리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번리의 단통 승리로 과감하게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 투폴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5경기 3무 2패로 좋지 못한 흐름이고 토트넘과의 리그컵 홈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번리가 프리미어리그 경기 기준으로 홈에서는 원정보다 실점이 2배가량 줄어든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리의 주포 크리스 우드 선수가 최근에 이 좋지 못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공격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리옹 출신의 측면 자원인 이 막스 코르네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3경기 3골을 넣어주면서 이 기존의 번리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한 어떤 골 결정력이나 어떤 유연성을 조금은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전급 자원들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100% 전력으로 리그 첫 승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전에서 주축 자원들이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것이 번리인데 브렌트포드 역시 스토크 시티와 리그컵 경기를 치렀고 주포 공격수 이반 토니 선수가 풀타임을 활약을 하는 등 이 주축 자원 몇몇들이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또이또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패배가 없는 것이 브렌트포드인데 브렌트포드의 경기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기력이 좋습니다. 특히 첼시나 리버풀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승격팀 브렌트포드인데 브렌트포드가 지금 핵심 자원들 부상 이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골키퍼 라야 선수를 비롯을 해서 공격수 은베모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합니다. 또한 핵심 미드필더 야넬트 선수가 부상 중에 있고 주전 수비수 피노쿠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자랑하는 3백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포인 이반 토니 선수가 스토크 시티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선수가 번리의 막스 코르네 선수입니다. 주로 왼쪽 측면에서 활약을 하는데 이 선수가 리옹 출신의 윙어입니다. 이 번리 선수들, 기존 번리 선수들을 떠올리면 굉장히 떡대가 크면서 최전방에 롱볼을 보내주면 크리스 우드나 애슐리 반스 같은 선수들이 이 비비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세컨볼을 떨궈주고 그 세컨볼을 주워먹는 어떤 단순한 패턴이 연상이 되는데 이 막스 코르네 선수는 기존 번리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킬러 패스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3경기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르네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번리가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의 최대 강점이 제공권인데 이 제공권 1위 팀이 다름 아닌 번리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아주 제공권 면에서 이 적수를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2등을 달리고 있는 팀인데 번리가 제공권 1등이라는 점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번리의 제공권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최대 강점이 또 조직적인 세트피스입니다. 세트피스에서 무려 5골이나 넣어주면서 세트피스 득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브렌트포드인데 물론 번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 시즌 실점을 3골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번리가 제공권이 원체 좋고 홈에서는 수비력이 2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브렌트포드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라야 골키퍼의 장기 부상인데 이 라야 골키퍼가 단순히 선방 능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빌드업, 패스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롱패스 한 방이 좋아서 최전방의 공격수 이반 토니 같은 선수들을 이 겨냥한 롱패스 한 방을 뿌려주고 이반 토니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라야 골키퍼가 결장을 한다면 이 후방에서부터의 롱패스나 선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이 라야 골키퍼의 장기 부상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야 골키퍼뿐만 아니라 공수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브렌트포드이고 번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뉴캐슬, 노리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지만 최근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특히 번리에 합류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리옹 출신의 측면 자원 코르네 선수가 최근에 이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르네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해준다면 이번에 의외로 번리가 시즌 첫 승을 노릴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투표율도 브렌트포드로 몰린 상황에서 번리 쪽으로 꺾어볼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번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하신 분들은 투포를 써서 브렌트포드 사이드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리버풀과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5경기 4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프레스턴과의 하부리그 리그컵 경기에서 주축 자원들을 대거 빼고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 안배까지 되어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과 맞대결을 펼쳐서 1무 1패로 열세였습니다. 특히 홈에서 0대1로 덜미가 잡혔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반드시 홈에서 서력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팬들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안필드에서 충분히 브라이튼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필더 케이타 선수와 파비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밀러 선수와 티아고, 엘리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에게 굉장히 약했다고 지난 시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리버풀이 부상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수비 쪽에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반다이크라는 핵심 수비수가 모두 빠져 있을 때 브라이튼에게 1무 1패로 열세였는데 지금은 반다이크 선수가 굉장히 쌩쌩하기 때문에 반다이크 선수가 버티고 있는 리버풀의 수비진을 뚫기에는 브라이튼의 최전방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의 투톱을 서고 있는 트로사르 선수와 무페이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트로사르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포함해서 6경기 무득점, 무페이 같은 경우에는 4경기 무득점이고 이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항상 경기 내용은 좋은데 이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기를 보면은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서 덜미가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양상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이 원정 경기에서 2승 2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최근에 5경기 3무 2패로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직전 레스터시티와의 컵대회 원정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한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최근에 리버풀의 주포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미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라를 필두로 한 리버풀의 맹공을 버텨내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리버풀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올 시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리버풀인데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더불어서 결과까지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브라이튼은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즌 초반에 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이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라를 비롯한 리버풀의 핵심 자원들이 리그컵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쌩쌩한 체력을 바탕으로 브라이튼을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이튼으로서는 지난 시즌 리버풀 상대로 1승 1무 우위를 가져갔다는 이 좋은 기억이 있지만 지난 시즌과 다른 점은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 열렬한 홈팬들이 입장을 한다는 점이고 반다이크라는 걸출한 수비수가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쌩쌩하게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이번에도 리버풀 원정에서 리버풀을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이 올 시즌 리버풀 못지않게 전방 압박을 펼치는데 리버풀의 수비수 반다이크나 풀백 로버트슨,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선수들이 롱킥 한 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무리해서 압박을 들어간다면 리버풀 수비진의 퀄리티 있는 롱패스와 전환 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이 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의 최대 약점은 역시 최전방 골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웰백 선수가 부상 중인 상황에서 최근에 트로사르나 무페이 같은 공격 자원들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리버풀의 수비를 뚫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맨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직전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홈에서는 무려 4대0 대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충분히 자신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 원정에서 주전 몇몇 선수들이 선발에서 제외는 됐어도 후반에 교체 카드 4장을 투입을 하면서 주전 자원들이 대거 투입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것이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페란 토레스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과르디올라 감독 특유의 제로톱 전술이 조금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데브라이너 선수와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귄도안 선수가 미드필더 쪽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맨시티가 유기적인 공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에 4일 뒤에 클럽 브리에와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자체는 빡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5경기 1무 4패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직전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홈경기에서는 1승 4무 0패로 패배가 없는데 원정에서는 0승 2무 2패로 조금은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가 못한데 홈에서는 실점이 4골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실점이 무려 10골이나 되면서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벤테케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입생 공격수 에드와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다가 최근에는 5경기 한 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인 윌프리드 자하 선수 역시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크리스탈이 맨시티 원정에서 화력적으로 맨시티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해당 표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템포가 느린 패스를 많이 가져가면서 지공을 추구를 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지금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상당히 낮은데 패스 횟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난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분석을 할 때 전술적인 색채가 비슷할 경우에는 색깔을 더 잘 살리는 팀이 유리한 경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비에이라 감독으로 교체된 다음에 이전 감독이었던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의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버리고 아래에서부터 패스로 차근차근 만드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에 그래프를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맨시티와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느린 반면에 맨시티보다는 패스 숫자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를 했을 때 비약적으로 패스 횟수가 증가를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러한 색깔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패스를 통한 빌드업 축구를 가장 잘하는 팀인 맨시티를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신들의 올 시즌 색깔을 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지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쩔 수 없이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게 될 것인데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는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만큼 다이렉트 플레이에 특화된 전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기존 자원인 자하나 아예우 같은 선수들은 호지슨 감독 체제부터 이 다이렉트 플레이에 익숙한 선수들이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어색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맨시티가 체력적인 열세가 있지만 올 시즌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우위 그리고 필포든 마레즈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리그 경기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맨시티의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뉴캐슬과 첼시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감독 경질 이후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추스른 것 같은데 이 주중에 리그컵 경기도 치르지 않아서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리그 9경기에서 실점 20골을 기록을 하면서 최다 실점 2위를 달리고 있는 허벌창 수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첼시가 루카코나 베르너 같은 핵심 공격수들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뉴캐슬 수비를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필더 존조 셸비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볼줄기가 여전히 없는 것이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다는 점이고 에이스 생 막시망 선수는 최근에 3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어서 조금은 생 막시망 선수의 이 드리블 패턴 같은 것이 간파가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첼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5패로 압도적인 열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2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이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우스햄튼과의 리그컵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다음에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축 자원들이 대거 빠지면서 체력 안배를 한 첼시이고 최근 5경기 승부차기 승리까지 포함해서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없는 것이 첼시이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뉴캐슬의 공격력으로 첼시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수 루카쿠 선수와 베르너 선수가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전방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선수 14명이 득점에 가담을 했을 정도로 루카쿠나 베르너 선수가 없어도 거의 모든 선수들이 득점이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루카쿠 선수와 베르너 선수의 공백이 지난 노리치 시티전 7대0 대승만큼이나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첼시의 주포 루카쿠 베르너가 빠지지만 현 뉴캐슬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첼시의 공격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최다 실점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 첼시가 직전 노리치전에서 루카쿠, 베르너가 없어도 무려 7골이나 넣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뉴캐슬 역시 실점이 불가피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물론 주중에 첼시는 사우스햄튼과 리그컵을 치렀지만 대부분 주축 자원들이 빠졌고 연장 없이 바로 승부차기에 돌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은 주포 칼럼 윌슨 선수가 최근 연속골을 넣고 있지만 에이스 생 막시망 선수가 최근에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생 막시망 선수의 단독 드리블 패턴이 어느 정도 상대팀들로 하여금 간파를 당한 느낌이 있고 생 막시망이나 알미론 그리고 조일록 같은 선수들의 이 돌격 앞으로 돌파가 통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존조 쉘비라는 미드필더까지 없는 상황에서 최전방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의 고립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가 뉴캐슬전 이후에 3일 뒤에 이 챔피언스리그 말메 원정을 떠나지만 말메 같은 경우에는 3패로 조 최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 타이트한 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첼시가 세트피스에서 무려 5골이나 넣고 있는데 뉴캐슬이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적지 않다는 점도 첼시가 득점을 할 수 있는 루트는 생각보다 많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와포드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포드가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깜짝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거 레스터시티의 우승을 이끌었던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에 리버풀에게 아주 탈탈 털렸었는데 에버튼 원정에서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라니에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슈아 킹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에버튼전 깜짝 3골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스마일 라사르라는 측면 에이스 자원은 최근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어서 와포드의 공격이 꽤나 답답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조슈아 킹 선수가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한시름은 덜어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주전 공격수 데니스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조금은 예상이 되는 와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9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17골이나 되기 때문에 최다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과의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3무 3패로 열세입니다. 2019-20 시즌에 2패를 당한 바 있는 와포드이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 실점이 2배가량 증가를 하면서 성적까지 나빠지는 것이 사우스햄튼의 원정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주장이자 핵심 프리키커인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장신 공격수 브로자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사우스햄튼의 공격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이 브로자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측면 자원인 엘리우니스 선수 역시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첼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서로가 강점을 살리면 두 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와포드는 직전 에버튼전에서 보여준 역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하는 사우스햄튼의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엠마누엘 데니스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와포드이지만 최전방의 조슈아 킹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3골을 때려 박았고 오른쪽 측면의 사르, 왼쪽 측면의 쿠초 에르난테스 선수 역시 지난 경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격력, 화력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줬던 장신 공격수 브로자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질적인 골 결정력 약점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리그컵 경기에서 채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브로자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입장으로서는 브로자 선수의 결장이 상당히 타격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있는 것이 와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파울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고 특히 위험 지역에서도 파울이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이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낸다면 사우스햄튼의 프리킥 마스터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 한 방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2019-20 시즌에 와포드를 상대로 2승을 거뒀을 때 오른발 프리킥으로만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와포드를 상대로 프리킥 감각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적지만 와포드가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많기 때문에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프리킥 한 방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와포드가 킹, 사르, 쿠초의 역습으로 사우스햄튼의 뒷공간을 털면서 승리를 거두던가 아니면 사우스햄튼이 공격수 브로자 선수의 결장 속에서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예리한 프리킥,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리를 거두던가 승패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4전 전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홈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4승 1무 무패로 원정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5대5 양상의 팽팽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와 베테랑 미드필더 파푸 고메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습니다.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2승을 거뒀는데 이 대부분이 한 골차 끈적한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승패가 갈린다면 한 골차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전방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토트넘 출신의 윙어 에릭 라멜라 선수가 시즌 4골이나 넣어주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백업 측면 수비수 코테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장신 공격수의 뚝배기 옵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상승하는 오사수나이고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세비야보다는 분위기적으로 오사수나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 깡패, 원정 깡패 대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홈에서 4전 전승,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4승 1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수나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의 자신감이 한껏 올라온 상황입니다. 두 팀이 비슷한 점이 전방 압박을 펼친다는 점인데 팀 스타일 자체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하지만 패스와 점유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는 철저한 지공을 택하는 반면에 오사수나는 높은 무게중심을 통해서 빠른 압박 그리고 다이렉트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팀 색깔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두 팀의 강점은 역시 중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비야는 풍부한 교체 카드와 베테랑 중원 자원이 압권이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몬카이올라, 루카스 토로라는 젊은 미드필더들이 구축을 하는 중원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최전방 마무리에 최근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비야는 주포 엔네시리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라파미르 선수가 최전방에 서고 있는데 라파미르 선수 역시 꾸역골을 넣어주고는 있어도 폭발적인 득점력이 없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 키케 가르시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아빌라 선수와 투톱을 이루고 있지만 두 선수 모두 시즌 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이 화력 마무리가 두 팀 모두 부족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강세 그리고 탄탄한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 최전방 마무리에서의 아쉬움까지 겹친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 상대 전적에서 세비야가 항상 한 골차로 오사수나를 제압을 해왔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홈 강세가 나오면서 특유의 꾸역승까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